5월 8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FOMC를 앞둔 경계감 속에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 기대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미증시 약세 그리고 휴장 기간의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미중 무역 협상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개선됐습니다.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만나 무역 협상을 위한 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주 강세 속의 상승 흐름을 이어간 코스피와 달리 제약 바이오주 약세에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높은 변동성을 보인 끝에 상승했습니다. 미중 협상 개시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던 미증시는 FOMC 동결 후 파월 의장의 올해 금리 인하 불확실성 언급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그러나 장후반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관련 수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지수가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AI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는 애플 전망에 알파벳은 7% 넘게 급락했고 호실적을 기록한 월트 디즈니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준율과 정책금리 인하 발표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지난 2주간의 랠리에 대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파월 기자회견 후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6월 동결 전망을 80%대까지 반영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미 AI 칩 규제 폐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중국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중 협상 진전 여부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관련 자료이고요.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FOMC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 양적 긴축 규모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파월은 양대 책무의 리스크가 모두 커지고 있고 어느 것이 더 우려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에 심리지표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졌지만은 실물 경제지표는 여전히 견고하고 아직까지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월은 선제적 인하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면서 연준은 세 차례 선제적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물가가 높고 관세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기다릴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빨라야 5월에 발표되는 4월 물가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연준이 3개월의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고려하면은 연준의 인하 시점은 7월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 전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미국채 자산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경기 둔화의 대응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연준이 관세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을 시사하면서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채권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미국 금리 하락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1분기 GDP하고 4월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좀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심리지표가 꺾이고 있고 정책 리스크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심리지표는 기업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 전망이 약화되기 시작한 점 이 두 가지를 조금 살펴봤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정책 리스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리스크하고 파월의 통화 정책 리스크인데요. 먼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리스크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강조하는 하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발표됐고 주식시장은 4월 2일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한 발 더 물러설 가능성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해소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지표가 크게 망가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졌다라고 하면 통화 정책도 빠르게 완화적으로 돌아섰을 텐데 방금 발표 들으신
FOMC 결과처럼 통화 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는 연준의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늦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 기조를 한다고 했을 때 단기 금리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시장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서 결국에는 중장기물 금리 하락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의 5년물 금리 매수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율 관련된 자료입니다. 오정 연구원입니다. 네, 환율 변동성이 좀 급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 사이에 달러원이 1370원까지 하락한 이후 현재 1390원 내외로 좀 등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초 이후에 달러 약세 기조가 나오면서 주요 통화인 유로와 스위스 프랑, 엔화 같은 좀 주요 통화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위안화나 원화 등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를 보였는데 지난 5월 2일과 5일에 대만 달러가 거의 한 7, 8% 절상되면서 이번에는 아시아 통화들이 좀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5월 3일에 있었던 이제 대만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통화 가치 절상이 협상에 포함될 거다라는 예상 또는 루머로 인해서 대만 달러가 좀 급격한 강세를 보인 것이고 이러한다면 결국에는 아시아 통화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에 동반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인데 일단은 대만 정부에서 부인을 하면서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 경계감이 아예 해소되지 않았고 협상 과정은 워낙에 몇 달간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세 압력이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약세 유도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과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 금리 인하 본격화 시 달러 약세 압력이 추세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중 관세 전쟁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데 일단 6월 초 선거 이후에 새 정부 구성 기대감, 이후 추경 기대감, 거기다 통화 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기대까지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좀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1,400원대는 워낙 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연내 좀 1,300원대 구간 안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 상호 관세 합의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있긴 있는데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과거에도 보면 거의 1년간은 시정 변동성이 예상이 됐고 과거 좀 살펴보면 2018년 6월 초에 1차 협상, 8월에 2차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결렬될 때마다 추가적인 관세를 계속해서 상향을 했고요. 결국에는 2019년 4분기 10월부터 12월 돼서야 합의를 도달하고 관세 인하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보면 지금 중국 정부도 내수나 이제 지준율 인하 단행 등을 통해서 좀 장기전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영향과 관련돼 있는 자료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민입니다. 22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인도 내 총기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이후에 파키스탄과 계속 소규모 교전이 지속이 되었고 전일 오전에는 인도가 미사일 폭격을 시작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처럼 단기적인 국지전을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국지전이 장기화되는 요인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끝나게 될 이유는 강대국과 국제기구가 좀 신속하게 중재를 하게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일어났던 분쟁 자체가 좀 종교적인 갈등이다 보니 이 종교적인 갈등에 연이어서 인더스강 수자원 공급 중단으로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좀 국지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인도 증시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되기 직전까지 갔던 2019년 테러에서도 인도 니프티 지수는 최대 마이너스 2.6%까지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나리오 1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보이더라도 신속하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나리오 2처럼 장기화된다고 하면 인도 증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선례를 고려했을 때는 이런 분쟁은 국지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화될 경우에는 인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도 분쟁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인도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인도의 매출과 이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도 분쟁이 좀 장기화된다고 하면 인도의 미래 성장이 좀 제한된다는 점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4월 증시 지표 점검과 카카오뱅크 자료가 있습니다. 강승권입니다. 4월에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제 14.2조 원, 그리고 대체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8조 원으로 총 일평균 거래대금 18조 원을 시현을 했습니다. 합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월 대비 1.1% 증가한 수준입니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체거래소에서의 점유율이 거래소 대비 높은 증권사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브로커리지 영업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월 국채금리는 1년물과 3년물이 각각 23.9bp, 28.8bp 하락하였고 여전체 금리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스프레드는 일부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는 2분기에도 트레이딩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 평가 이익들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월 증권업종은 15.6% 상승하면서 코스피 3% 상승 대비 매우 큰 폭의 강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원인은 양호한 1분기 실적과 거래소, 그리고 대체거래소, 그리고 해외 주식 등 브로커리지 기반 확대, 그리고 IMA, 발행어음 등 증권사의 수신 기반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기준 및 승인 일정 확정으로 이익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2026년 이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분기에 환율 하락 그리고 금리 하락은 결국 채권평가 이익 기대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증권업종 강세의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 의견, 포지티브 의견을 유지하고 금융업종 내 선호 종목 역시 유지를 합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9,000원으로 5.5% 상향합니다. 예대율 하락에 따라서 님 하락이 진행되고 있지만 NIS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신 자금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비이자 이익의 성장이 결국에는 전체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 성장 규제가 현재 있는 측면에서는 채널 측면의 경쟁력을 수신 확대로 연결시키는 점 역시 카카오뱅크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주담대 비중 확대와 하반기에 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통해서 전체 연체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1,37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7.1% 상회했습니다. 원화대출 2.5% 성장, 님은 6bp 하락하였지만 NIS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어제 환율 급락의 영향으로 대한항공이 급등을 했어서 이 환율 관련된 호재가 주가에 다 반영된 건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리포트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이미 호재를 반영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 동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50원 하락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대한항공의 연간 영업이익은 1,390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은 3,337억 원 증가한다고 봤고요. 요 세전이익에는 영업 외에서 1,89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포함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뒤에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단계를 좀 거쳤는데, 첫 번째는 현재 대한항공에 적용되고 있는 PE나 PB 같은 이런 멀티플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에 이익 증가 부분이 시가총액에 얼마나 기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PE가 고정이 됐을 때는 1,200억 정도, 그리고 PB를 고정해서 봤을 때는 1,600억 정도 시가총액이 증가하면 되는데 장중에 이미 6,4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종가도 거의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멀티플 상향이 없이는 주가 상승 요인은 추가적으로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멀티플이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항공 주가가 굉장히 낮은 PB를 적용받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대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가 불확실성이 끝나가는 국면이라서 환율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새로운 불확실성도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는 나타나겠지만 멀티플 상향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주가는 다 반영을 했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하이브와 SM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아입니다.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31만 5천 원으로 5%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2025년에 신규 아티스트들이 공격적으로 데뷔를 하고 BTS 멤버 전원이 군 제대를 하고 본격적인 완전체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모멘텀이 풍부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미국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롭고 중국 한한령 해제 수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1분기가 아티스트 활동이 적은 비수기이기도 하고 매출 믹스가 악화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것이 컨센서스 하회의 주된 원인입니다. 한편 세전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SM 보유 지분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이 반영됐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의 K-팝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공연 활동에 더해서 글로벌 신인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6월 11일 일본 7인조 보이그룹인 아우엔의 일본 데뷔를 시작으로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미국 방송사 텔레문도와 손잡고 밴드 선발 오디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분기에는 국내 빅히트 뮤직에서 5인조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할 예정이며 미국 현지 법인 하이브 아메리카에서는 새 보이그룹 제작 프로젝트에 도입했고 유튜브 채널 알란스 유니버스와 함께 신규 레이블을 설립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신인 데뷔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인 데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BTS 멤버들의 전역 이후 활발한 솔로 활동을 하고 엔하이픈과 보이넥스트 도어 등 기존 아티스트들의 가파른 성장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M 말씀드리겠습니다. SM의 목표 주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5.4%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SM은 특히 2024년 낮은 기저를 형성하고 있고 25년에는 종속 자회사들의 체질 개선 및 에스파, 라이즈, NCT 위시 등 수익성이 높은 아티스트들 활동이 강화되면서 본업 역량 향상에 따른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자회사 키스트의 경우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할 계획으로 관련 실적이 향후 제거되면 추정치 상향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SM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2,314억 원, 영업이익은 109.6% 증가한 326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세론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일회성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중화권 음원 유통 계약을 통해서 음원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일회성 유통 계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단에서는 신보 제작이 감소하면서 매출 믹스가 개선되어 판관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7.0%포인트 개선이 됐습니다. 한편 디어유의 지분 인수 추가 취득으로 인해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는 NCT 위시의 미니 앨범과 라이즈 정규 앨범, 에스파 싱글 앨범 등 판매량 기여도가 높은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연달아 출시될 예정이고 디어유 연결 편입 효과가 2분기부터 손익 개선서에서도 반영이 됨과 동시에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SM은 중국 팬덤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중국 내에서 인기 높은 에스파를 비롯해서 엑소나 동방신기 등 한중 관계 개선 시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SMR과 현대건설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원전 콜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 원전이 중요한지, 지금 왜 원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연작으로 자료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의 정책 변화이고요. 특히 SMR 착공에 집중하는 쪽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10여 년의 미국 정책을 보면 SMR의 가능성에 집중한 궤적이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고, 이제는 가능성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SMR 정책은 설계를 넘어서 배치 쪽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고요. 저희는 이 구간 속에서 SMR이 본격화되는데 누가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 하반기 게임 체인저로 부상할 홀텍과 현대건설 얼라이언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건설 최선호주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목표주가 58,0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큰 강점은 과거 국가주도 방식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장하고 상품을 완전히 다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SMR 분야에서 홀텍과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5년 말에서 26년부터는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의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롯데칠성 자료입니다. 유은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롯데칠성 1분기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칠성에 대해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5만 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하반기 내수 회복 그리고 해외 자회사 이익 기업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현재 롯데칠성은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8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저점 매수 구간으로 판단합니다. 롯데칠성의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50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35.2% 하회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 주된 이유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음료와 주류 매출의 역성장 그리고 해외 자회사의 공급 차질입니다. 특히 음료의 경우 비수기 속의 B2B 채널이 내수 소비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주류의 경우도 오비 맥주의 가격 인상 전 가수요로 인해 맥주가 부진했습니다. 해외 자회사도 좀 아쉬웠는데 필리핀 법인의 경우 공장 폐쇄로 공급 차질이 발생했고요. 미얀마도 원액 수입 차질로 매출 역성장과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하반기 이후 해외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2025년 연간 주요 해외 자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내수 회복과 함께 상저하고의 이익 흐름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원전 산업 관련되어 있는 코멘트 자료입니다. 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7일 발표돼 나온 체코 원전의 지연 관련 뉴스 코멘트입니다. 5월 7일 한수원 등 팀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 간의 최종 계약 체결 예정이었던 체코 두쿠바니 원전 계약이 프랑스의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낸 소송으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등 원전 관련주가 전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EDF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체코 정부의 원전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경제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좋은 선택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체코 총리는 입찰 평가 절차는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언급을 했고, 체코 두쿠바니 원전의 발주처에서는 EDF의 이번 소송이 근거가 부족하며 소송이 기각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강하게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해당 두쿠바니 원전이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건설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EDF의 소송으로 인해서 수주가 지연되게 되면은 체코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EDF가 한수원의 수주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입니다. EDF는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어 낮은 입찰가를 써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에서의 건설 단가를 보면은 한수원의 건설 단가가 EDF나 웨스팅하우스 대비 약 30% 이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설비의 차이는 예상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DF의 경우 최근 완공한 원전들을 봤을 때 최소 14년의 그 건설 공기가 지연이 되면서 사업비가 기간 내 4배 이상 늘어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UA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2년 지연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연기는
원전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EDF와 팀코리아 간의 조건 비교를 통해서 적시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이 한 번 더 부각되는 기회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경쟁력이 재확인된다면은 한국형 원전을 공급하는 한전 기술과 한전 KPS를 비롯한 팀코리아 그리고 한국형 원전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SMR 등 다양한 원전의 주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통신산업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 담당 김준서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업데이트인데요. 일단은 통신업종 마케팅 비용 지출 과열 가능성 관점에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서 코멘트 드린 이후에 SK텔레콤 가입자의 번호 이동은 일평균 3만 명 수준으로 보입니다. 4월 28일부터 번호 이동 가입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5월 1일 4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SK텔레콤 가입자의 보안 불안 심리와 함께 KT나 LGU 플러스 영업점에 보조금 경쟁이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지출이 과다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5월 5일, 5월 6일 날 가입자 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월 5일부터 정부가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단속을 시작하고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면서 번호 이동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화된 모습을 찾는 동향입니다. SK텔레콤은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그 시장 자체도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재개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난 4월 말과 같은 보조금 집행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일단 저희 예상에는 5월 말을 전후하여 SK텔레콤의 가입자 모집 재개되는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플래그십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고 통신사들의 휴대폰 ARPU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 과열 경쟁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신사들이 AI와 같은 신사업 를 확대를 하고 있어서 마케팅에 무한정 비용을 집행할 여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열 경쟁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번호 이동 시장 급변동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있고요. 대규모 보조금 대란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SK텔레콤 가입자 모집 재개 시점과 보조금 경쟁 사항은 모니터링할 포인트라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알파벳 관련 자료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자율주행 시장이 2025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고 저희는 알파벳을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드립니다. 일단 알파벳은 5월 5일에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 더 이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알파벳의 기업 가치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450억 달러를 평가를 받았고 약 56억 달러 정도의 추가 투자금을 조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이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업체에서도 조사 기관에서도 2030년까지는 이 자율주행 택시 사업 시장이 연평균 한 74.5%에 이르고 1,04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일단 성장성이 높고 전략적 선점이 가능한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회 땅으로 여겨지고 있고 올해는 테슬라와 아마존 등의 업체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업체들을 조금 찾아보면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주당 25만 건 정도의 유료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택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선도적인 위치에 있긴 하고요. 테슬라는 이제 6월에 지금 오스틴 지역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택시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죽스 이 자회사인데요. 이 죽스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라스베이거스하고 샌프란시스코를 출시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메이모빌리티하고 모비라이는 인텔의 자회사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리프트라는 이제 플랫폼과 협업을 해서 메이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름부터 애틀랜타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댈러스에서 4사 앱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제 중간에 중단한 기업들도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앱티브가 합작을 해서 만든 모셔널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에 잠정적 중단 선언을 했고 2026년 이후를 일단 미룬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일단 2023년 사고 이후에 중단을 했고 현재는 자사의 이제 개인용 차량에 이 자율주행을 업그레이드하는 엔비디아와도 협업을 통해서 그 고도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일단 탑픽은 알파벳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웨이모가 수익화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아더벳이라는 사업 부문의 알파벳의 이 웨이모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부문 매출은 점진적으로 지금 작지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고 알파벳의 높은 현금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주주 환원율도 굉장히 높고 이에 기반한 ROE도 높고 장기 이익 성장성 그리고 향후 3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현재 PE 멀티플이나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해봐도 시장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